어? 여긴 어디야? 왜 여기서? 재훈아, 무서워. 여기 어디야? 잠깐이면 돼요. 재훈이가 제 팔을 잡아 차에서 내리게 했어요. 그 순간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는데 차갑게 외면하더군요. 어머님, 죄송해요.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둘 다 재빨리 차에 탔죠. 제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차는 순식간에 달려나가기 시작했어요. 재훈아! 이러지 마! 재훈아! 엄마야, 재훈아? 엄마 버리지 마! 살려줘. 제발. 제가 아무리 소리쳐도 차는 멈추지 않았어요. 먼지만 흩날리며 사라져가는 차를 바라보며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죠. 이럴 순 없어. 이럴 순 없다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버리기야.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이 된 이선옥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는 건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예요. 세상에는 부모 버리기를 밥 먹듯이 하는 자식들이 너무나 많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런 자식들에게 결코 지지 않기로 했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제가 43, 우리 아들 재훈이 15이었을 때였어요. 그때 딸 수경이는 12살이었죠. 남편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우리 곁을 떠났어요. 아직도 그날이 선명히 기억나요. 평소처럼 여보 다녀올게 라며 웃으며 출근한 남편이 그날 저녁 차가운 몸으로 돌아왔으니까요. 장례를 치르고 정신을 차렸을 때 제 앞에는 막막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험금으로 겨우 전세를 얻었지만 당장 생활비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부터 저는 정신없이 살았답니다. 아침 5시면 일어나 근처 식당에서 주방일을 했고 저녁에는 건물 청소를 했어요. 선옥 씨, 그렇게 무리하다가 쓰러지면 어쩌려고 그래요? 식당 언니들이 걱정했지만 전 웃으며 대답했죠. 괜찮아요. 내 새끼들 볼 때마다 힘이 나는걸요. 정말 그랬어요. 허리가 휘도록 일하고 집에 돌아와도 아이들 얼굴만 보면 모든 피로가 싹 가시던 그런 시절이었죠. 특히 아들 재훈이가 저희 큰 자랑이었어요. 아버지가 떠난 후에도 늘 의젓했거든요. 엄마,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나중에 커서 꼭 효도할게. 우리 아들 이미 충분히 효도하고 있어. 엄마한테는 내가 1등 하는 것보다 내가 행복한 게 더 중요해. 그래도 난 엄마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꼭 성공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 거예요. 그때 재훈이의 그 맑은 눈빛이 아직도 생생해요. 학교에서도 늘 상위권이었고 선생님들의 칭찬도 자자했죠. 제가 새벽같이 일어나 싸준 도시락을 친구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먹던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엄마가 싸주신 도시락이 최고예요.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정말? 그럼 내일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소세지 많이 넣어줄게.
와. 우리 엄마 최고. 그렇게 힘들어도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재훈이가 결혼을 하면서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몰랐어요. 요즘에는 며느리 들어오면 다들 그렇겠지 하며 며느리의 냉담한 태도를 이해하려 했죠. 결혼식 날 며느리 미연이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안았어요. 어머님, 저 잘 부탁드려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며느리의 차가움은 더해만 갔어요. 특히 제가 아들 내외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그 냉기는 더욱 뚜렷해졌답니다. 어머님, 이제 좀 그만하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아니야, 내가 우리 아들 입맛에 맞춰 반찬 좀 해주고 싶어서. 어머님, 요즘은 배달도 있고 맛있는 반찬 가게도 많아요. 잘 먹지도 않는데 굳이 이러실 필요 없어요. 명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들고 가면 며느리는 현관에서부터 인상을 찌푸렸죠. 어머님,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니다,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음식 싸우지 마세요. 겉으론 공손해 보이는 말이지만 그 속엔 제발 우리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냉정함이 가득했어요. 아들 재훈이의 변화는 더 큰 상처였어요. 어느 날은 제가 아들 집에 방문을 했다가 충격적인 대화를 들었죠. 여보, 우리 엄마가 또 오신다네. 당신도 좀 단호하게 말씀하지. 매번 이러니까 어머님이 자꾸 오시잖아요. 나도 힘들어. 근데 막상 딱 잘라 말하기가 그렇네.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날 끝내 한참을 현관 앞에서 서성이다가 그냥 돌아왔죠. 제가 가져간 반찬통은 다음 방문 때 보니 썩어 있더군요. 치우지도 않고 방치한 것도 모자라 한 숟가락도 건드리지 않은 거였어요. 엄마, 우리도 바빠요. 이제 그만 가세요. 손주를 봐주고 1시간 정도 더 있으면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한 번은 용기를 내서 물었죠. 재훈아, 엄마가 뭐 잘못했니? 아니에요. 그냥 저희도 이제 신혼이고 둘만의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 알겠어. 엄마가 손주 봐주고 바로 돌아가기에는 체력이 너무 힘들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재훈이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엄마, 이런 것도 못해요? 자꾸 까먹으시면 어떡해요? 혹시 치매 초기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몰랐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말 속에는 이제 엄마가 우리한테 짐이 되기 시작했다는 뜻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 거 아니야, 재훈아. 엄마는 멀쩡해. 아니에요. 요즘 치매는 일찍 시작된대요. 한번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한번 가볼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죠. 창밖을 바라보며 옛날 생각이 났어요. 재훈이가 어렸을 때 아픈 저를 위해 밤새 물수건으로 간호를 해주던 그 따뜻한 아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그러다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한번 정말 치매인 척 해볼까?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어쩌면 이게 극단적인 선택일 수도 있었지만, 그때의 저는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조금씩 치매 연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죠. 어? 냄비가 어디 갔지?
엄마, 그거 거실에 두고 오셨잖아요. 아, 그랬나? 이상하다. 분명 주방에 뒀는데. 전화를 받다가도 일부러 헷갈리는 척했어요. 방금 누구였지? 아, 기억이 안 나네. 처음에는 아들 재훈이와 며느리가 당황하는 기색이었죠. 엄마,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신가 봐요. 어머님,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떠세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점점 아들 부부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노골적으로 짜증을 내기 시작했고, 재훈이는 저를 대하는 게 불편해 보였어요. 급기야 며느리가 입을 열었죠. 어머님, 치매가 더 진행되면 저희도 바빠서 어머님을 돌보기 힘들어요. 요양원은 어떠세요? 요즘은 시설도 좋고, 맞아요, 엄마. 거기가 엄마한테 더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수십 년을 키운 자식이, 그리고 그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쉽게 버리려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제 치매 연기는 점점 더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냉정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4월의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벚꽃이 한창 피어 있을 때였죠.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갑자기 웬일이니? 드라이브 가요. 좋은데 데려갈게요. 벚꽃도 보고. 어머, 우리 아들이 웬일이니? 그동안 제가 많이 못 챙겨드렸잖아요. 미안해서요. 이제라도 효도하고 싶어서. 정말? 너도 일이 바빠서 시간 내기 쉽지 않을 텐데 너무 무리는 하지 마, 아들. 네, 이제라도 잘하고 싶어서요. 미연이도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 달콤한 말에 제가 속아 넘어갔죠. 아무리 그래도 내가 자주 까먹고 치매처럼 보이는 게 걱정이 됐나 보구나. 그래, 요즘 애들 사는 게 힘드니까 부모한테 소홀할 수도 있어. 오랜만에 찾아온 아들의 따뜻함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재훈아, 정말 고마워. 엄마 너무 기쁘다. 네, 엄마. 이제부터 자주 이렇게 모시고 다닐게요. 그래. 우리 아들. 역시 엄마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전날 밤엔 설레서 잠도 못 이뤘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화장도 하고 머리도 예쁘게 하고 깔끔하게 차려입었어요. 손수 김밥도 준비했죠. 날씨도 좋은데 도시락이라도 먹어야지. 혼잣말을 하며 준비하는데 마음이 한없이 설렜어요. 아침 9시 아들 내외가 차를 가지고 왔어요. 며느리의 표정이 좀 이상했지만 전 그때 눈치채지 못했죠. 어머님, 오늘 날씨 참 좋죠? 그래, 정말 좋구나. 벚꽃도 활짝 폈고. 어머님, 옷도 예쁘게 입으셨네요. 그래? 며느리 앞에서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일부러 신경 썼다. 어머님. 그런데 오늘이 몇 년도인지 아시겠어요? 너네 올해 결혼하지 않았니? 당연히 언제 결혼한지 알고 있었지만 아직은 아들과 며느리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어
치매인 척 연기를 하기 위해 일부러 틀리게 말했죠. 아니에요, 어머니 재훈 씨랑 결혼한 지 10년도 더 됐다고요. 그때 며느리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게 마치 제가 제정신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 같았죠. 차는 도심을 벗어나 자꾸만 한적한 곳으로 향했어요. 처음엔 괜찮았죠. 우리 어디로 가는 거니? 좋은데요. 엄마가 좋아하실 만한 곳이에요. 그래? 근데 좀 멀리 가네? 네, 조금 멀어요. 피곤하시면 주무셔도 돼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도로는 점점 좁아지고 주변은 더욱 험한 산길로 변해갔어요. 재훈아, 여기가 어디니? 벌써 2시간도 더 지난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근데 주변에 차도 없고. 좀 무서운데. 괜찮아요. 금방 도착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불안한 마음에 물었지만 재훈이의 대답은 너무나 짧고 차가웠어요. 백미러로 보이는 그의 눈빛도 제가 알던 아들의 눈빛이 아니었죠. 며느리는 계속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요. 여보, 이제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재훈이에게 뭐라고 속삭였어요. 알아요. 재훈이의 차가운 대답이 들렸죠. 마침내 차가 멈춘 곳은 깊은 산속이었어요. 주변엔 나무들만 가득했고 인적은 전혀 없었죠. 해가 산 너머로 기울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엄마, 잠깐 여기서 기다리세요. 어? 여긴 어디야? 왜 여기서? 괜찮아요. 저희가 금방 올게요. 잠깐만요. 재훈아. 무서워. 여기 어디야? 잠깐이면 돼요. 재훈이가 제 팔을 잡아 차에서 내리게 했어요. 그 순간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는데 차갑게 외면하더군요. 어머님, 죄송해요.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둘 다 재빨리 차에 탔죠. 제가 뭐라도 말하기도 전에 차는 순식간에 달려나가기 시작했어요. 재훈아. 이러지 마. 재훈아. 엄마야, 재훈아? 엄마 버리지 마. 살려줘. 제발. 제가 아무리 소리쳐도 차는 멈추지 않았어요. 먼지만 흩날리며 사라져가는 차를 바라보며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죠. 이럴 순 없어. 이럴 순 없다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버리기야.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하늘은 맑았는데 제 머릿속은 먹구름이 가득했죠.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린 시절 재훈이가 밤새 열이 나서 끙끙댈 때 옆에서 발을 주물러주며 밤을 지새웠던 일. 중학교 입학식 날 새 교복을 입은 아들을 보며 눈물 훔치던 일. 대학 합격 소식의 아들과 부둥켜 안고 울던 일. 그 모든 추억이 한순간에 배신으로 변해버렸어요. 제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래. 이제 알겠어. 내가 왜 그동안 그렇게 차갑게 굴었는지. 요양원에 보낼 때 비용이 부담돼서 나를 버리려고 이렇게 계획했던 거구나.
산속은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해가 저물며 기온도 뚝 떨어졌죠. 봄날이었지만 산속의 밤 공기는 차가웠어요. 얇은 봄옷 차림이었던 저는 추위에 떨기 시작했죠. 핸드폰도 차에 두고 내렸고, 물이라도, 김밥이라도 두고 가지. 제가 아침에 정성스레 싼 김밥은 차 안에 그대로 있었어요.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기 시작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어요. 바로 자식의 배신이었죠. 이렇게 순 없어. 꼭 살아서, 너희들에게 이 빚을 반드시. 이를 악물었어요. 여기서 죽을 순 없었거든요. 힘겹게 일어나 걷기 시작했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한 방향으로 걸었어요. 밤이 되자 더욱 무서워졌어요.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부엉이 소리,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 모든 게 공포였죠. 이따금 멀리서 들려오는 늑대 울음소리에 온몸이 떨렸어요. 살려주세요. 누구 없나요? 도와주세요. 목이 쉬도록 소리쳐봤지만 대답이 있을 리 없었죠. 그저 산속의 메아리만 제 절규를 조롱하듯 돌아올 뿐이었어요. 밤새 저는 걸었어요.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온갖 공포와 싸우면서요. 발은 부어올랐고 온몸은 긁히고 멍들었죠.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어요. 산자락 어딘가에 있는 민가였죠.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쪽으로 향했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저는 그대로 쓰러졌어요. 다행히 그 집의 노부부가 저를 발견하고 구해주셨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들은 약초를 캐러 다니시는 노인분들이었어요. 아이고, 여기가 어디라고 이러고 계셨대요? 말도 마세요. 제 자식이, 제 피부치가. 세상에? 어떻게 자식이? 노부부는 저를 정성껏 돌봐주셨어요. 할머니는 따뜻한 미역국도 끓여주시고 할아버지는 손수 캐신 약초로 차도 달여주셨죠. 할멈, 이제 어쩌실 거예요? 살아야죠. 꼭 살아서. 그 자식들한테 알리실 거예요? 아니요. 아직은 제가 먼저 할 일이 있어요. 무슨? 부모를 버린 자식이 어떤 벌을 받게 될지 두고 보세요. 그렇게 저는 사흘을 그 댁에서 몸을 추스르며 보냈어요. 어떻게 자식이 부모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너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을 해주마. 이제 제 차례였어요.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배신하고 버린 아들, 아니 그들에게. 그렇게 집에 돌아와 제 딸 수경이에게 자초지종 설명을 했죠. 그리고 수경이가 한 걸음에 찾아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엄마, 경찰서에 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대로 두면 오빠가 또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수경아, 네, 엄마? 그래도 자식인데 엄마가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 당연하죠.
오빠, 아니 그 자식은 짐승 보다 못한 새끼예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문득 장롱 깊숙이 넣어둔 가족 앨범을 꺼냈어요. 재훈이가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 눈에 들어왔죠. 엄마, 나 이제 초등학생이에요. 공부 열심히 해서 꼭 효도할게요. 그때의 해맑은 미소가 아직도 선명해요. 중학교 졸업식 날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엄마, 고등학교 가면 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갈게요. 그래서 엄마 고생 안 하게 해드릴게요. 사진을 보다 보니 눈물이 흘렀어요. 그 순수했던 제 아들이 저를 버렸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울지 말자. 약한 모습 보이지 말자. 경찰서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입구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겨우 용기를 내어 들어갔죠.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젊은 여형사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제가 갑자기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차 한 잔 드시면서. 형사님이 따뜻한 차를 건네주셨어요. 제 자식들이 저를 또다시 눈물이 났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네, 계속 말씀해 주세요.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제 아들이 저를 산에 버렸어요. 형사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날의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 꾹 참고 말씀드렸어요. 블랙박스요. 차에 블랙박스가 있었어요. 아마 제가 치매라고 생각해서 못 찾아올 거라 생각해서 안 지웠을 거예요. 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영상 확인했고 체포영장 신청해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렇게 아들 내외가 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와달라고 하더군요. 경찰서 조사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멀리서 재훈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엄마 어디 계셨어요? 재훈이가 수갑을 찬 채로 달려오려 했지만 경찰이 막아섰어요. 이선웅님, 피해자분이시죠? 가해자들과 직접 대면하길 원하시나요? 형사님이 조심스레 물으셨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대답했어요. 네, 문이 열리고 재훈이와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두 사람 모두 초췌한 모습이었죠. 엄마. 엄마. 재훈이가 제 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아들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대체 왜 그랬니?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어요. 저희가 미쳤었나 봐요. 재훈이가 말을 잇지 못하자 며느리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재산이 탐이 나기도 했고 엄마가 치매로 요양원이라도 가면 병원비가 감당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저희 사정 힘든 거 아시잖아요. 제발. 재산, 병원비, 돈 때문에?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모은 그 재산이?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며느리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잠도 못 자요. 매일 악몽을 꾸는데 꿈에서 어머님이 저를 원망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와서 뭘 어쩌라고? 엄마. 제가 재훈이가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울었어요. 그날 밤 엄마가 얼마나 무서우셨을지, 얼마나 추우셨을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식이 엄마를 버릴 수가 있어? 이 상처는 평생. 아니, 죽어서도 나을 수 없을 거다. 엄마, 전 이제 어떡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해요? 재훈이의 흐느낌이 조사실을 가득 채웠어요. 며느리도 계속 무릎을 꿇은 채 빌었어요. 어머님, 저희 애기, 손주를 봐서라도 봐주세요. 재훈이가 제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살짝 피했어요. 엄마, 저 지금이라도 다 갚을게요. 엄마가 원하시는 거 뭐든지 할게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니? 제 말에 재훈이가 더욱 크게 흐느꼈어요. 어머님,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이렇게라도 벌 받을게요. 며느리가 계속 제 발치에 엎드려 울었어요. 그때 문득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혼자 울며 걷던 그 시간. 한 걸음 한 걸음이 지옥 같았던 그 순간들. 일어나라. 그만. 안 돼요, 엄마. 이러고 있게 해주세요. 재훈이가 더 세게 제 다리를 붙잡았어요. 놔라. 못 놓겠어요. 엄마가 저희 용서해 주실 때까지. 여기서 평생 이러고 있을 거예요. 재훈이의 눈물이 제 발등 위로 뚝뚝 떨어졌어요. 며느리도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계속 흐느꼈어요. 어머님, 저희가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나요? 순간 가슴 한켠이 찡해졌어요. 밉고 원망스러웠지만 그래도 내 자식인걸요. 이제 경찰서에서 나가고 법대로 하면 감옥에 가겠지. 어머니. 제발요. 재훈이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대답했어요. 거기서 정말 반성해라.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출소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엄마. 돌아서는데 재훈이가 외쳤어요. 엄마. 사랑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발.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담당 형사님이 다가왔어요. 많이 힘드셨죠? 네.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좀 편해졌네요. 그날 이후로 매일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어요. 재훈이의 편지에는 항상 눈물 자국이 선명했죠. 엄마, 오늘도 꿈에서 엄마를 배웠어요. 그날처럼 추운 밤이었는데 이번엔 제가 엄마 곁을 지켰어요. 현실에서 그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의 편지도 왔어요. 어머님, 면회는 못 오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돈 때문에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제가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경찰서에 나오고 다음 날 재훈이의 장인 장모님이 찾아오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두 분 다 현관에 무릎을 꿇고 앉으셨어요.
일어나세요. 그러지 마시고. 아닙니다. 저희 딸이 이런 큰 죄를 저질렀는데, 저희 손주, 가끔이라도 보게 해주실 수는 없을까요? 사돈이 눈물을 훔치며 말씀하셨어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경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제 마음이 좀 풀리셨어요? 그래. 근데 어떻게 이 상처를 씻을 수 있겠니? 엄마가 너무 마음 고생하셨잖아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 집으로 가요, 엄마. 그래. 고맙다, 수경아. 딸 수경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렇게 수경이네 집으로 이사 온 지도 어느덧 2년이 지났어요. 아침이면 수경이가 출근하면서 엄마, 저 다녀올게요. 라고 인사를 하고 저녁이면 맛있는 반찬을 사들고 돌아오죠.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운 일상이에요. 그런데 어제 교도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선옥님, 저는 재훈 씨 변호사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네. 재소자 재훈 씨 어머님 맞으시죠? 그렇습니다만.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재훈 씨가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분의 탄원서가 있으면 잘하면 형량이 2에서 3년 정도 줄어들 수 있어서.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직 몇 년이나 남은 형량인데 제가 탄원서만 쓰면 그 시간을 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어머님, 죄송해요. 지금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매주 월요일마다 오는 편지들이 떠올랐죠. 엄마, 이곳에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하지만 당연한 벌이라 생각하고 견디고 있어요. 엄마가 겪으신 그 고통에 비하면 저는 이 정도로 벌 받는 게 오히려 부족할지도 몰라요. 며느리의 편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님, 10년이라는 시간. 너무 길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겪으신 그 배신감과 공포를 생각하면 이 형량조차도 짧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한 번만 선처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 수경이는 단호했어요. 엄마, 설마 탄원서를 쓰실 생각은 아니시죠? 글쎄,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날 엄마를 산에 버리고 갔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와서. 옆집 최 씨 아주머니도 말씀하셨어요. 선옥 씨, 정신 차려요. 그런 자식은 10년도 모자라요.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해요. 하지만 어제는 장인어른이 찾아오셨어요. 탄원서만 써주시면 2에서 3년은 줄어들 수 있다고 하더군요. 철창 안에서 늙어가는 자식들을 보는 게 부모 마음에는 너무 괴롭더라고요. 같은 부모로서 제 마음도 잘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자꾸만 옛날 생각이 나서요. 엄마, 이거 봐요. 첫 월급이에요.
이제 제가 엄마 책임질게요. 23, 첫 직장에 들어가고 받은 월급을 들고 왔던 재훈이. 엄마, 걱정 마세요. 이제 제가 효도할 차례잖아요. 30에 결혼하면서 환하게 웃던 모습. 그래요. 그 따뜻했던 아들이 그토록 차갑게 변해서 저를 버렸죠. 오늘도 편지가 왔어요. 엄마, 이곳에서 매일 생각합니다. 그날 밤 엄마를 두고 떠날 때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제는 형량이 줄어드는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이곳에서 나가게 된다면 그때는 평생 참회하며 살고 싶습니다. 탁자 위에는 아직 쓰지 못한 탄원서 양식이 놓여 있어요.